저는 올해 62, 이름은 정은숙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두 자식 키우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28배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5살, 혜진이가 2살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조림 만들고 손님들이 사장님 손맛이 좋다고 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도연이는 동생 혜진이를 돌봐주며 조용히 자랐어요. 장남 도연만큼은 정직하게만 살자 입에 달고 살던 애였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숙제를 베끼자고 했을 때도 거절했고 고등학교 때 시험 부정행위 제안도 단칼에 잘랐어요. 대학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도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없어도 이렇게 바르게 크는구나. 그런 도연이가 30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지수, 착하고 조용한 여자였어요. 결혼식 날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른 됐지? 엄마 고생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이제 정말 제 곁을 떠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도연이와 지수는 9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지수가 임신이 잘 안 됐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죠. 도연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수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아이는 언제? 물을 때마다 지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39이 된 도연이였어요.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게. 저는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소리지? 그런데 도연이 다음 말이 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상대가 조금 복잡해. 복잡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도연이는 말을 흐렸어요. 눈을 피하고 손을 비비고 자꾸 물을 마셨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보였어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연이의 전 부인 지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도연 씨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1년 넘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지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몇 달 전부터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식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화면 아래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추궁하자 결국 도연이가 털어놨대요. 회사 후배와 사귀고 있다고. 저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차를 타러 갔을 때 뒷좌석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었어요. 도연이 차에서는 늘 세제 냄새만 났는데 그날만큼은 달콤한 꽃향이 진하게 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요즘 세차장에서 방향제 뿌리나 하고 넘겼어요. 그게 첫 번째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보고도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이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지수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짐을 챙기던 날 지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죄송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더는 못 견디겠어요. 9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1년 넘게 만났다는 게 저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지수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지수가 저한테까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찢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또렷해지기도 하니까요. 지수는 끝까지 저를 배려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한테까지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석 달 뒤 도연이는 결혼식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봉투였어요. 제 손에 쥐어줄 때 도연이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대 이름은 서미정. 제가 그 이름을 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청첩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이미 제 귀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지수의 동생 혜원이가 언니 짐을 도우러 왔었어요. 혜원이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짐을 차에 싣다가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죠. 언니를 우습게 본 그 여자 이름 서미정. 제가 꼭 기억할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때 누구냐 묻지 못했습니다. 듣는 순간 제 체면과 제 아들의 미래가 함께 무너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알면 감당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이 청첩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신부 이름으로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식장에 갔어요. 하객들이 축하한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가 저는 미정의 부모 이름을 봤습니다. 서진호, 김말순. 낯이 익었어요. 우리 반찬 가게 단골이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씩 김치며 나물이며 사가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말순 씨는 사장님 손맛이 최고라며 늘 칭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 딸이 누구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미 생활 속에서 스쳐 지나간 셈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의 어머니한테 반찬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주방에서 물컵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그냥 싱크대에 물을 버렸어요.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까지 갔으면 잘 살려고 온 힘을 쓰겠지. 도연이도 이제 정신 차렸겠지.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어머니란 자식이 넘어질 걸 알아도 손을 못 잡아당기는 사람이라서요. 그냥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요. 도연이와 미정은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 급등한 해였어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까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도연이는 이혼 과정에서 전 재산을 정리하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 분할로 5천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1천만 원. 9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도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딱 6개월만 우리 집에서 살게. 전세 계약 끝나는 날 바로 나갈게. 약속할게.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부부를 제 집으로 들이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지수 생각도 났고요. 하지만 도연이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코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집안일 다 하겠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전부 제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패 끼쳐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6개월 만이야. 약속 지켜야 한다. 네, 어머니. 꼭 지킬게요. 그렇게 시작된 한 집살이.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정말 약속대로 집안일을 다 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국을 데우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 반찬 가게에도 나와 포장 일을 도왔어요. 손놀림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젊으니까 힘도 있었고요. 김치통 같은 무거운 것도 잘 옮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시작하려는 건가. 사람이 변했나? 미정은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포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며느리 얻었네요 하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어요. 처음엔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요. 미정은 제 딸 혜진이를 슬쩍슬쩍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36, 아직 결혼 안 했고 출판 편집 일을 프리랜서로 하며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살림도 반, 월세도 반. 우리 둘이 합의해 살아왔죠. 혜진이는 밤늦게까지 원고를 보느라 거실에 있을 때가 많았어요. 노트북을 켜놓고 빨간 펜으로 교정지를 보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처음엔 미정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거실을 지나갈 때 혜진이를 힐끔 쳐다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이 일찍 자겠다며 방문을 닫았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정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 씨가 밤늦게까지 집에 있으면 도연 씨가 불편해해요. 신혼인데 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편해한다? 자기 동생인데? 그 말을 듣고도 제가 바로 화를 못 낸 이유는 너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혼이라 좀 불편하다는 말로 포장하면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집이 좁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 그럼 내가 혜진이한테 말해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며칠 뒤 미정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혜진 씨도 나이가 있는데 독립할 때 됐잖아요. 36이면 충분히 혼자 살 나이 아닌가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저는 물을 마시다 컵을 내려놨습니다. 손에 힘을 주느라 컵이 탁 소리를 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딱 굳어갔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정말 빼려는 건가. 미정은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집의 주인처럼 굴기 시작한 겁니다. 혜진이를 내보내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더 기막힌 건 도연이의 태도였습니다. 도연이는 늘 중간에서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둘 다 이해해. 미정이도 신혼이라 예민하고 혜진이도 일이 바쁘고 조금만 참아줘. 곧 나갈 거니까. 그 말이 어찌나 비겁해 보이던지요. 어느 편도 안 드는 척하면서 결국 미정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혜진이한테 조금만 참아줘라는 건 결국 혜진이더러 양보하라는 뜻이니까요. 제 딸을 제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갈게. 엄마만 편하면 돼. 오빠랑 옳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혜진아, 괜찮아. 나도 독립할 때 됐어. 친구랑 룸쉐어 알아보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거였으니까요. 혜진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로요. 우는 걸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기 전 남긴 가족 약속 통장. 아이들 장가시집 보낼 때 보태주라고 했던 돈이었어요. 30년 넘게 묵혀뒀습니다. 이자가 붙고 붙어서 제법 목돈이 됐어요. 그 통장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가족이 흔들리게 두지 말자. 혜진이를 지키자. 그리고 바로 그때 미정이 무엇을 노리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집안 분위기나 가족 관계보다 집의 명의를 자주 물었거든요. 어머니, 이 집은 혹시 어머니 명의예요? 아니면 가족 공동 명의예요? 왜 물어?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저희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말은 아끼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미정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건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잠이 얕은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깨곤 합니다. 그날도 무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욕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출근 준비하나? 저는 잠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늘이 주말인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 토요일이야. 미정은 병원 간호조무사인데 주말엔 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드라이기 소리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머리를 말리는 게 아니라 세팅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지나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 열리는 소리, 발소리, 미정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 옆을 보니 머리끈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벨벳 소재의 핑크색, 작은 진주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머리끈을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이가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혜진이는 검은색 고무줄만 씁니다. 제가 쓰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머리가 짧아서 머리끈을 안 씁니다. 그럼 미정 것인가? 그런데 미정이 평소 쓰는 머리끈과도 달랐어요. 미정은 갈색이나 베이지색 머리끈을 주로 썼거든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끈을 원래 자리에 놓아뒀어요. 대신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반찬가게 CCTV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에요. 도난 사고도 있었고 냉장고 온도 체크도 해야 하니까요. 그날도 영상을 돌려보는데 이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안을 둘러보고 냉장고를 열어 확인하고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5분쯤 있다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나갔습니다. 가게 열쇠는 저와 혜진이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혹시 도연이 열쇠를 복사해 준 건가? 저는 도연이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물으면 미정이 경계할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아, 새벽에 가게엔 왜 갔니? 미정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반찬 재료가 떨어진 것 같아서요. 도연 씨가 부탁해서 확인하러 갔어요. 여기서 이상했죠. 도연이는 반찬 가게 일을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게 일은 저랑 혜진이 몫이었고 도연이는 관심도 없었어요. 더구나 새벽 3시에 재료 확인을 부탁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도연이가 새벽에 부탁했어? 아, 전날 밤에요.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밤 10시만 되면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전에 가게 재료 걱정을 했다?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으니까요. 제 경험상 사람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꼬리를 밟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반찬 가게에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울분으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제 앞치마를 잡아챘어요. 서미정 어디 있어요?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냐고요? 누구세요?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요. 서미정. 그 여자 여기서 일한다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여자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 정우가 요즘 이상해서 휴대폰 확인했어요. 서미정이란 여자랑 문자 주고받고 새벽에 만나고 사진도 있어요. 여자는 휴대폰을 꺼내 카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미정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고 대화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애칭을 부르고 보고 싶다고 하고 언제 만나자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불륜을 통해 결혼까지 갔던 사람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또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윤소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편 정우가 택배 기사인데 최근 들어 새벽 배송이 늘었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대요. 수상해서 추적해보니 미정과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라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의 대학 동아리 선배 정우. 키가 크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예전에 선배가 나 소개팅 시켜준다던 그 사람이었어요. 집에도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정이 새벽마다 드라이기를 돌린 이유, 낯선 머리끈, 새벽에 가게를 들락거린 이유, 전부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들어오면서 흔적을 지우려던 거였어요. 새벽에 만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가게에 들러서 옷을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시 말리고 증거를 없앤 겁니다. 저는 그날 소라를 달래서 보냈습니다. 가게에서 소란 피우면 안 되니까요. 소라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킨다고 한 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지금 지키는 건 내 체면이야. 9년 살던 지수 버리고 미정이 선택한 게 사랑이었어? 아니었잖아. 그냥 새로운 게 좋았던 거지. 도연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 미정이가 왜 그래?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착각한 거야. 미정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다들 저를 죄인 취급하니까 정우 오빠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이해해줬어요. 저는 그 변명을 듣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9년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죄인은 애초에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미정아, 너 우리 집 명에 자꾸 묻더라. 궁금했지? 내가 말해줄게. 이 집은 내 명이다. 그리고 혜진이 명의로도 일부가 넘어가 있다. 공동 명의야. 너는 여기서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울먹이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췄어요. 입꼬리가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죄송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계산이 틀린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절 쫓아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도 도연 씨 아내인데 왜 제 이름은 없어요? 결혼했으면 부부 재산 아닌가요? 결혼한 지 석 달 된 사람이 집 명의를 묻는 게 이상하지 않니? 보통 사람들은 10년 살아도 그런 거 안 물어. 그리고 내 남편 불륜 상대가 또 다른 남자라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주인 행세를 해?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을 가방에 쑤셔 넣고 화장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도연이가 말렸지만 미정은 손을 뿌리쳤어요. 도연 씨, 전화 갈게요. 여기 있어봤자 저는 영원히 외부인이에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 미정이도 잘못했지만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명의 얘기까지 꺼내면서 모욕을 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심하다고? 내가 지수한테 한 짓이 심한 거지. 9년을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버린 게 심한 거지. 내가 지금 그 여자 감싸는 게 심한 거야.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해놓고 불륜한 게 심한 거라고. 도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지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미정이가 또 바람 피운 걸 알고도 붙잡을 거니?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자존심이야? 내가 2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야? 도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쌌어요. 양손으로 머리를 쥐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40이 다 되어서도 책임질 줄 모르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정은 결국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캐리어 2개의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떠났어요. 도연이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문으로 미정이 떠나는 걸 지켜만 봤죠. 택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요. 그날 밤 혜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오빠는? 오빠도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쉽게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2번째 결혼도 실패한 남자. 그 무게를 도연이는 이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도 견뎌야 하고요. 일주일 뒤 미정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도연이한테 문자가 왔대요. 조정 신청했어요. 빨리 끝내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불륜으로 결혼한 사람이 성격 차이로 헤어지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대요. 이혼 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쓰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성격 차이로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정기일에 동행했어요. 도연이 혼자 보내기 불안했습니다. 또 흔들릴까 봐서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도연이가 또다시 말만 하고 무너질까 봐서요. 법원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혼하러 온 사람, 재판받으러 온 사람, 변호사들, 법원 직원들.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조정실은 작았습니다. 네모난 테이블 하나에 의자 몇 개. 조정위원님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와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보시며 물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 사유가 뭡니까?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계속 감시했고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도연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당신이 할 일을 먼저 했어야지.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내 선배랑 새벽에 만난 게 노력이야? 조정위원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셨어요. 부정행위가 있었습니까? 네. 제 대학 선배랑 불륜 관계였습니다. 미정이 반박했습니다. 불륜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은 거예요. 정우 오빠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가족들이 저를 죄인 취급할 때도요. 조정위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 혹시 다시 전 부인을 만나고 싶습니까? 재결합 의사는 없습니까? 도연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부인은 저를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미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받아주면 다시 가고 안 받아주면 또 새로 찾겠다는 거잖아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죠. 여자는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2번 이혼이나 3번 이혼이나 이혼남인 건 똑같잖아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어떤 자리로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계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이가 한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맞아. 아니다 싶으면 또 헤어지면 되지. 어차피 2번 이혼이나 3번 이혼이나 이혼남인 건 똑같잖아. 이미 낙인 찍힌 거 한 번 더 찍혀도 상관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확히 알았어요. 제 아들은 사랑에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이었어요. 결혼도, 이혼도, 사람도 전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이혼 의사가 확실하신 것 같으니 조정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대신 빨리 끝내주세요. 오늘 바로 조정 확정해 주세요. 도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석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확정서에 도장 찍는 도연이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미정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가족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전 평생 불륜녀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할 마음도 위로할 마음도 없었어요. 미정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쩡쩡 울렸어요. 조정이 끝난 날 집으로 돌아오며 도연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가족을 밟고 올라서면 그 끝은 똑같다. 이번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책임져라.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도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안 틀었어요. 그냥 침묵 속에서 집까지 왔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안 나가. 여긴 내 집이기도 하니까. 아무도 나를 못 쫓아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를 내보내서 지키는 집이 아니라 함께 서서 지키는 집이 되어야 했거든요. 혜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확정되고 일주일 뒤였어요. 자기 방을 정리하고 짐을 챙기고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도와줬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도연이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한동안 얼굴 못 보일 것 같아.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엄마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준비되면 와. 혜진아, 너도 미안해. 내가 너를 내보내려고 했었지. 형으로서 정말 잘못했어. 혜진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용서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다시 칼을 잡았어요. 혜진이는 거실에서 원고를 받고 저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요. 도연이랑 미정이 오기 전처럼요. 가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결혼 잘했어요? 잘 지내죠. 독립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겠지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의 실패를 입 밖에 내는 게 아들한테도 저한테도 상처니까요.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저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대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앉아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지수가 행복하다니 그게 제일 다행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상처만 받았으니까요. 9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졌으니까요.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새로 시작하려고. 지방으로 내려갈까봐.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나 언제 집에 가도 돼? 내가 준비됐을 때 와. 그때 가서 밥 먹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넘어진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붙잡아 세워줄 수는 없어요. 도연이 스스로 기어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저는 혜진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예전처럼 운영하고 혜진이는 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저녁엔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엔 같이 시장을 갑니다.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아무도 내쫓을 필요 없는 집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불륜 커플은 결국 망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망한 건 불륜 커플이 아니라 책임 없이 욕망만 좇은 삶의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집안에 들어올 때 가족이 지켜야 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질서라는 걸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도연이 체면을 지켜주려고 미정을 받아들였지만 결국 질서가 무너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도연이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리고 그때 도연이가 진짜 어른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불륜으로 결혼한다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을 때가 많아요. 이미 마음을 정한 자식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땐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세요. 집 명의만큼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하면서 명의를 함부로 바꾸거나 공동 명의로 올리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쫓아내기도 힘들어집니다. 6개월만이라는 약속을 믿지 마세요.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듭니다. 특히 불륜으로 시작한 부부는 더욱 그래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뻔뻔해집니다. 조금만 더 사정이 생겨서라며 계속 미루게 됩니다. 자식이 둘 이상이라면 한 자식 때문에 다른 자식을 밀어내지 마세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먼저 있던 자식을 지키는 게 가족의 질서입니다. 집 명의를 물어보는 며느리는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명의를 묻지 않습니다. 명의를 묻는다는 건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을 대비하는 겁니다. 불륜으로 시작한 결혼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책임보다 욕망이 앞섰으니까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지켜야 할 건 자식의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집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질서가 먼저입니다. 저는 늦게 배웠지만 여러분은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함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